학습활동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학습 보시면 이 소설의 등장인물과 배경을 살펴보는 건데요. 인물의 특성들에 대해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아들에게 극진한 봉양을 받는 사람, 바로 황만근의 어머니죠. 황만근의 아들은 만취한 황만근을 집에 데려오는 일을 도맡아 하는 역할을 하고, 황영식이라는 분은 마을 공동의 분뇨를 퍼서 황만근과는 달리 바로 자기 밭에 뿌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동네 이장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는 권위적이고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 씨는 이 소설에서 관찰자 역할을 하는데,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아들 영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황만근이 어디로 갔는가 그 소재를 수소문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황만근이 없어졌을 때 주변 인물들이 추측한 실종의 원인. 이장님은 황만근에 대해서 평소에도 굉장히 무시를 했고요. 자기가 제시한 투쟁 방침,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까 봐 그런지, 혹은 자기가 황만근을 특별히 걸기대에 가라고 권유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서인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민 씨는 이장과 대립을 하면서 걸기대회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위험하게 갔다. 그러니까 이장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둘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 씨도 걸기대회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황만근의 어머니는 반찬 투정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 황만근이 고등어를 사느라 장에 들려서 늦게 귀가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된 한 원인을 제공한 셈이죠.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목욕을 하라고 아버지에게 짜증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즉, 각각의 인물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본 것대로 원인을 추측하는데요. 황만근의 실종은 경운기를 타고 읍을 거쳐서 군청으로 가고, 그리고 비와 먼지가 심한 그 봄날 장을 보러 갔다가 저녁에 귀가를 했기 때문에 이 밤에 국도를 달리는 차들에 의해서 전복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책임이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이장이 직접적으로 걸기대회를 가라고 권유했고, 걱정하거나 당장 찾아 나서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황만근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 작품 배경이 되는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기를 보면 농민 총결기 대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모두 나와서 뭔가에 대해서 항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이 대회는 왜 하게 된 것일까? 이슈가 됐던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던 거겠죠? 동네 사람들은 왜 굳은 일을 황만근에게만 떠넘긴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황만근은 50이 조금 안 된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은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45인 사람이 젊은 축에 속하게 돼요. 노인들도 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구준인들을 황만근에게 떠넘겼을 것이다. 즉, 농촌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걸기대회를 할 만큼 농민들의 부채 현황이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걸기대회였거든요. 빚을 갚지 못할 때는 상환을 불이행하면 파산이 되게 되겠죠. 개인적인 파산일 뿐만 아니라 그 옆집에서 그 농가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이 보증을 서준 농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파산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집을 버리고 야반에 도주하는 경우도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현실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도 없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사꾼이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게 된, 자의반 타의반 실천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문제입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만근이에 대해서 민 씨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궐기대라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전날 저녁에 이장이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끌고 궐기대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민씨가 들었죠. 가짜 농사꾼은 갈 필요 없고 네가 가서 외쳐야 된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만근은 민씨와 같이 술을 더 마시면서 농사꾼으로서의 자기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원칙을 밝혔는데요. 민씨는 술김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황만근 씨에게 궐기대에 가서 이런 주장들을 펴라고 그렇게 부추긴 책임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궐기대의 날이죠. 이장이 전해준 행동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낡은 경운기를 끌고 군청까지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를 뚫고 갔지만 이미 대회는 끝났다라는 거죠.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궐기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황만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를 위한 고등어를 샀고 그리고 장에서 시간을 지체하였고요. 위험천만한 찻길에서 경운기에 달려있던 술을 즉 막걸리를 마시고 취해서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민씨의 추측입니다. 궐기대회 일주일 후에 황만근은 유골이 되어 아들 영호의 품에 안겨 돌아왔죠. 그리고 경운기도 머리 부분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만근에게 바치는 묘비명을 적게 되고요. 이 묘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 멸시하는 황만근이 사실은 현자였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신대리를 떠나게 됩니다. 민씨는 도시에서 파산하여 귀농을 하였지만 귀농하에서도 이 농촌 사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실망하여 도시로 다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이라는 형식은요, 위인이라든가 의인화된 사물에 대해서 그 출생에 얽힌 이야기, 일화, 일생의 이야기를 쭉 정리한 다음에 미덕을 칭송하는 그런 고전소설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법을 차용하여서 이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표 학습입니다.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이해해보자. 가치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 원칙, 그리고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개념, 이런 것이 가치죠. 근데 사회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가 어떤 문화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권장하는 것, 그리고 욕망의 단계에서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최아래에 있는 것이 신체적인 어떤 욕구라고 한다면 제일 위에 있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단어들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단어예요. 분명히 근면성실, 나눔, 배려, 그리고 소신, 신뢰, 효심, 공평무사, 한결같음, 헌신, 다 좋은 말들이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더 강조되는 것이 있고 조금 경시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시되는 것도 있고요. 효심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유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절대시되었던 그런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유교 사회에서는, 전통 사회에서는 이 효심이 기본이 돼서 이것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도 하고 뭐 이렇다는 식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였거든요. 자, 근면성실함 같은 경우도 그런 농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꾸준히 일하지 않으면 농사일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꾸준히 일하고 부지런한 것보다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다음 나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혹은 공동의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배려라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보다는 조금 더 약한 사람, 조금 더 우대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원칙이 되겠죠. 소신은 자기가 가진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주관이 있는 것을 소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 와서는 뚝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소신 같은 것들도 사회문화적 가치에서 봤을 때 중요성이 조금 덜 혹은 더 강조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신뢰, 절대적인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농사라든가 조직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법의 정신이죠. 공평무사. 한결같음 이것도 아까 소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헌신이라고 한다면 자기보다 남 혹은 자기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해석하면 현대사회에 와서 어딘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무작정 자기의 영혼까지 바치는 것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시대가 바뀌면 가치도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황만근이 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덕성이 오늘날에 와서 왜 문제가 되고 왜 칭송을 받고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황만근의 덕성에 해당되는 것은 선생님이 깨알같이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화를 통해서 황만근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것은 산업주의 시대 노동자라든가 어떤 계층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창의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그맣게 써놓습니다. 자, 마을에 관한 분뇨를 나눠주는 장면에서 굉장히 공평함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먼저 주고 더 주는 배려의 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심도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니는 나보다 힘이 없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어 드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린다라는 하나의 전통적인 덕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뭐 헌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덕목 중에서 내가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나는 이런 덕목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던 것에서 이런 부분은 버리고 이런 부분은 취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민 총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돌려서 말하면요. 황만근이 한 말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민씨가 이렇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마을의 황씨들은 황만근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민씨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나 민씨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중복되면서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농가 부채에 대해서 농사꾼이 빚을 지면 안 되겠다. 빚을 지면 안 된다. 자기 힘으로 농사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 기계와 영농에 대해서 농사꾼이 억대 부자가 되는 갑부가 되는 세상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농토가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대륙처럼 대규모 농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를 너무 많이 도입하고 하는 것들은 협동식이라든가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해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죠. 그리고 자금 대여 정책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건 좋다. 그런데 그 자금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농사꾼들의 자생력을 없애고 모두 다 빚쟁이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황만근은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농약과 비료 사용 이것은 기계 영농화하고 나란히 가는 부분이죠. 생산성을 높이고 많은 수확을 하고 고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황만근은 먹는 것에 장난치면 안 된다. 그리고 농약과 비료가 다 빚이 되고 곡식값에 얹혀지고 때문에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다. 황만근에게 만약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황만근은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즉 농사는 성실한
농사꾼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은 일하는 자를 돕는다. 자기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참 또박또박 나온다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 하늘의 별처럼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추측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또 정리할 수 있겠죠? 사회문화적 가치가 이 작품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황만근이 토끼에게 비는 소원 보면 어머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자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기서는 가족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만근이 나눈다든가 배려한다든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는 걸 봤을 때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살짝 숨겨진 것이 아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도 또 나타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용왕님이 아들을 점지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굉장히 신령스럽고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딸은 왜 점지해 주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약간 남녀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선생님이 해보았습니다. 딸은 소중한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황씨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성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황씨 DNA가 아닌 사람들도 이 동네에서 황씨라는 성을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장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가치를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작가의 문체 자체가 풍자적인 문체이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제나 가족주의에 대해서 좀 풍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황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 아니고 한 가족 같은데 왜 황만근을 그렇게 천시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들과 딸을 좀 차별하는 것은 그 시대 199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농촌이라는 이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2020년의 가치에서 봤을 때는 좀 변화가 있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작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보자. 황만근의 삶에 대해서 민씨 평가에 공감하는가? 민씨는 묘비명을 통해서 황만근은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황만근 같은 사람을 보았을 때 지혜롭다,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자기에게 소중한 경운기를 지키면서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에 대한 황만근의 생각. 부채, 황만근은 빚은 지면 안 된다. 자기의 자생력을 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빚, 은행에서의 채무, 대출 이런 것들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을까요? 가령 학자금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주택 대출 받을 수 있고요. 가치가 아까도 말했듯이 변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냐면 가족주의, 공동체, 가부장제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서 농촌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미덕들이 가치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 제시된 그 주제들을 보면 토론할 거리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황만근의 삶에 대해서 민씨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늘이 낸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황만근의 삶이 비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의 삶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한테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험한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자기 할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일종의 공범 의식을 가지고 물론 조금 장애가 있긴 했지만
바보로 취급하고 인식을 달리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채에 대한 황만근의 생각.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현대사회에 살면서 우리들이 빚, 은행에서 대출 혹은 대부 이런 것을 완전히 피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투자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학자금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을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딘가 투자를 하고자 할 때 내가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투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펀드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이 황만근의 생각이 개인적으로 내 수공업적으로 살 때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그 가치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황만근 같은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그랬는데 이 신대리에서는 황만근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반편이다 라고 하면서 반쪽 2분의 1의 임금밖에 주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부당하죠. 그러면 황만근 같은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는 사회복지가 좀 잘 돼 있으면서 약자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불이익을 개선해 나가는 사회가 아닐까. 이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사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그런 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겠다. 네 번째로, 황만근의 죽음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해봤더니 거의 95%가 이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장은 여기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장이라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개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장이라는 직함을 맡게 되면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마을을 대표하는 것처럼 민씨에 대해서 텃세를 하고 나서서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장이 그 전남에게 경운기 끌고 가라고 권유는 했지만 민씨도 권유를 했어요. 민씨도 술김에 당신 같은 철학 있는 사람은 가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말린 사람이 없어요. 황만근한테. 경운기 끌고 가면 위험하다. 응? 그러니까 가지 마라. 나랑 같이 트럭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조금씩의 책임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마을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황만근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새로운 토론 주제를 만약 찾는다면 씨는 왜 신대리에 살려고 왔는데 한 2년 남짓 살고 정착하지 못했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황만근 편을 들었다가 이장하고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일 것 같아. 지의 성격이 납작 엎드려져 있는 성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지적하고 원칙을 왜 안 지켰냐라고 따지고 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대리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성격도 있겠고, 개인적 성격, 구조적인 원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피해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민씨도 원리원 좋아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손해를 봤을 수도 있는 사람일 것 같고, 신대리에 와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황만근에 대해서 하룻밤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변호하고 이장에게 따지는 것 자체가 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민씨의 성격도 그런 결벽증이 있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대리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여자들을 사온다고 그랬고요. 그들이 장가를 왜 못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농촌이기 때문이다. 농촌 총각이라서. 그리고 너무 노동이 고되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여자들이 아마 대접받지 못해서일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가서 농사일 하고 아이 낳고 하면서 전혀 가사 노동에 대해서 배려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안 갔겠죠. 농촌 총각이라서 안 갔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여자들이 살기에는 너무 열악한 조건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충분히 배려받지 못할 정도로 좀 남성 위주의 문화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호는 장래에 어떤 농사꾼이 될까? 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영호는 아버지가 농사 짓던 것도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신대리에서 계속 살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정해야 되겠죠. 지금 17살이니까 20살이 되면 자기 인격적인 혹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영호가 순종적인 아이라면 그 동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른들이 너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마을에 봉사하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거드렛 일, 거친 일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호는 다른 세상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순종하면서 혹은 묵묵히 아버지를 닮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호가 이 신대리를 떠난다면 영호는 할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삶이 싫다라고 해서 도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개인 삶에서 자기 부모가 혹은 아버지가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가치가 있다면 영호는 신대리에서 그대로 아버지가 살았던 그대로 사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2020년대 한국에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호 너 젊으니까 새로운 세상에 가서 좀 더 능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도전적으로 살아라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가치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부모님 살던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살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살아라 라는 것과 조금 불안하고 불편하고 위험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것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문화적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황 씨들이 모여 사는 이 집성촌 신대리를 통해서 작가는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소설에서는 가상의 배경이 항상 등장을 하죠. 작가가 상정해 놓은 어떤 배경인데 자기가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배경이나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작가의 특권입니다.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 혹은 신대리라는 곳은 잔인하다. 전통적인 가치가 의미가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들도 토의 주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황만근의 어머니는 왜 그렇게 게을렀을까? 원래부터 게을렀나?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겠고요. 영호의 엄마는 영호를 낳고 과연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호 엄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봄직해요. 영호 엄마는 미혼모인데 그 미혼모라는 신분을 숨기고 어디 가서 제2의 생활을 하는 걸까? 그러면 그것은 옳다 그르다? 이것도 사회적 가치죠. 영호의 엄마는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황만근을 잘 뒷바라지하면서 영호를 키웠어야 된다. 이런 가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 것들이 다 하나의 가치관이겠죠.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치관을 설명해주고 제시하기보다는 너무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는데요.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그런 윤리 수업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가치들이 다양하게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선생님의 수업 목표로 삼아서 새로운 토론거리, 그런 주제거리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면서 사회문화적 가치, 이 소설이 던져주는 의미 이런 것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